저는 이 책 경제학 혁명의 발행인 임태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인터파크와 오마이뉴스 그리고 저희 출판사가 함께 마련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이 책을 읽고 더 많은 공감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책과는 상관없이 우석훈 박사님이 좋아서 오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리고 물론 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서 오신 40대 분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주가 폭락에 나라 걱정에 잠이 안 오시죠? 오늘 우석훈 박사님께서 어떤 내용의 강연을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러한 여러분들의 아픔을 같이 나눌 그런 강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강연을 통해서 우석훈 박사님께서 이 책에도 쓰셨는데요. 대홍수가 오기 전에 누군가는 방주를 마련하리라는 그런 의미 있는 말을 쓰셨거든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강연이 끝나고 이 책을 사서 우석훈 박사님의 사인을 받고 가시는 분들은 집안 대대로 차별 없는 무상급식의 가호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사랑에 맞지 않는 우석훈 박사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그냥 얘기하면 되죠. 네. 안녕하세요. 저 우석훈이라고 하고요. 더운 날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식사는 다 하셨나요? 네. 저는 못 먹었어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요. 그냥 작년부터 조금씩 노래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강연할 때 처음 5분이 너무 이렇게 좀 서먹서먹하고 그렇더라고요. 오늘도 그냥 기타 칠 건데 기타는 조금 치는데요. 노래는 되게 못해요. 근데 사람이 나이가 40이 넘어가니까요. 막 뻔뻔해져가지고서 괜찮아요 이제. 오늘 제가 할 거는 한 시간 정도로 얘기를 길게는 안 할 건데요.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지금 이 책에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뭔가 혁명을 하자고 그럴 때 그 혁명을 하자고 했던 그 이론이라는 게 어떻게 생긴 거고 그러니까 뭘 바꾸자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2011년이라는 시대가 그러니까 자본주의 역사에서 어떤 시기인지 제가 생각하는 얘기들 뒤에 덧붙여서 조금 해서 그 두 가지 정도 얘기를 아마 하고 그래서 질문을 조금 받을게요. 질문은 아는 얘기는 제가 답하고요. 모르는 얘기는 그냥 쌩깔 겁니다. 노래부터 부를게요.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 수학 그렇게 많이 쓰려고 하는 편은 아닌데요. 사실 경제학 혁명이라는 책은 약간 식을 알아야 재밌거든요. 근데 그 식 얘기를 이 사람이 안 써줬어요. 근데 보통 학부 1학년 1학기 경제학과에서 1학기 끝날 때쯤, 그 다음에 2학년 때도 1학기 끝날 때쯤 배우는 건데, 되게 쉬운 거예요. 그냥.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경제적 인간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이렇게 하고, 쓸 때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이렇게 쓰고, 라틴어인데, 의미는 아시겠죠? 경제적 인간이라는 뜻이고, 내부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사람은 합리적이고, 다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한다라고 하는, 소위 우리가 이기주의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생각하시면 딱 되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행위는요, 그냥 맥시마이즈를 하는데 자기의 행복이라고, 그러니까 효용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효용이라고 하든 행복이라고 하든 하여간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이때 서치 대시라고 해놓고요. 주어져 있는 돈 내에서만 돈을 쓴다라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 내에서 뭔가 잘 선택해서 최고로 행복하도록 한다. 이게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 대통령은 여기 문제가 있죠. 자기 돈만 써야 되는데, 남의 돈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생태경제학으로 들어오면은, 다음 세대가 쓸 거 미리 땡겨 쓰죠. 와리깡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자연인이라는 것의 정의가,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갖고 있는 건데, 우리가 빌려다 쓰는 거라는 게 유엔의 공식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남겨둬야 되는데, 여기서 뽀셔버리면은, 저쪽 사람이 써야 될 거 우리가 땡겨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마주 장관께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막 논쟁을 해서 이렇게 4대강 하다 보면은 우리가 다음 세대 거 미리 쓰는 거다 그랬더니 그때 장관께서는 그때 일은 그때 해결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때 2008년에 글로벌 금융이 한참 있을 때 우리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째 남까지 생각하냐고. 그래서 속으로 진짜 자기 자식이 남인가 진짜 막 그런 생각.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1번부터 n번까지 있다라고 그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각각의 재화가 n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n개면은 사실 모든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재화에서 P1, 그러니까 첫 번째 재화가 X1인데 걔의 가격이 P1이라고 치고요. 이렇게 해서 쭉 개개인별로 Pn, Xn까지 하면은 A1번째에 있는 사람이 시장에 대한 식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PNX1 이렇게 하고 XN, PNXN 하면 해서 N개의 시장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때 금방 설명할게요. 변수는 X1, A1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고 P라고 하는 가격만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N개의 가격을 모르고 이 방정식은 N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N개 방정식이 있으면 풀리죠. 미지수가 풀리죠. 이거는 딱 하나 해가 나오기 때문에 풀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반 균형이라고 부르고, 뭐가 가격인지 모르지만 이거는 N개의 가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풀릴 거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결정되는 거를 일반 균형이라고 부릅니다. 모르는 거야. 가격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결정돼 있을 거다라고 해서 하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경제학자들끼리 이거 비판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극장에 불이 난 거랑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만약에 불이 나잖아요. 여기 너무 조그매서 그렇구나. 저 뒤로 가시겠지, 전부 다. 근데 불난 극장에 깜깜하면은 사실은 사람들이 군중이 생기는데 앞에 있는 사람도 어디 갔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맞다고 생각하고 가긴 가는데 이게 진짜 맞는지는 그 안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런 상황이에요. 가격이 있기는 있을 텐데 그 가격이 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가설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표준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거든요. 그러니까 개개인은 이렇게 행위를 하고 이렇게 개개인이 행위하는 게 모여서 모든 시장이 한꺼번에 결정이 되면은 자, 균형이 가는 거다. 그래서 언젠가 균형이 갈 거다라고 하는, 그게 가장 쉽게 이제 경제학을 원론의 절반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이거 아니고 좀 국가가 개입한다라고 하는 케인즈 얘기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해서 세상 움직이다 보니까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문제가 막 생겨요. 그래서 지금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들은 크게 이제 10개를 질문을 하잖아요. 하는데 앞에 한 두세 개는 인간이 과연 이렇게 하는가에 관한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합리적으로 이렇게 행위를 하느냐, 그리고 이게 진짜 물질적인 거냐라고 하면은 안 그런 경우도 많죠. 케인즈가 생각했던 미인대의 컨텍스트가 가장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인대가 있는, 케인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인대가 있는데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생각대로 하지를 않고 옆에 있는 사람 채점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서만 이상한 걸 찍으면 이상해 보이니까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채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이 찍게 되는데 그게 일종의
이런 거죠. 나가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좋다고 할 때 사실은 자기 혼자 결정을 잘 안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집단 행동이 나온다고 얘기를 할 수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게 안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그 베블렌 효과라고 경제학 교과서도 있는데요. 과시적 효과가 있으면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과시적 효과라는 건 뭐 의미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싸면 비쌀수록 사람은 그 물건 덜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비쌀수록 더 좋잖아요. 그래서 삼초백이라고 그런다면서요. 그 루이비통의 엔트리백 이름이 그 강남역에 있으면 3초마다 한 명씩 들고 간다고 해서 그게 한 180만 원쯤 하거든요. 그거보다 한 끗밥 위로 올라가면 샤넬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300만 원 하고 그래서 여대생이 어떻게 300만 원을 사냐라고 제가 막 그때 88살 때 했더니 그래도 그건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2005년인데 작년에 또 물어봤더니 마음은 그런데 이제 그 사기 어렵다고. 그러면 180만 원짜리 루이비통 백이 있으면 좋을까라고 남자들이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막 남자들이 여자들 막 공격하거든요. 남자들도 똑같아요. 그 위스키가 8년, 12년, 15년, 18년 그렇게 가거든요. 그거 아시죠? 그 8년짜리 위스키도 8년짜리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12년짜리 위스키부터 프리미엄 위스키라고 하는데 그것도 12년짜리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블렌딩을 하거든요. 근데 12년짜리를 자꾸 사람들이 사면 2배 비싸지거든요. 2배씩. 그래서 15년, 20, 18년, 22년까지 오거든요. 한국에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요, 전국에. 전 세계에. 그리고 그거로도 잘 팔리니까 그 다음에 꼬냑도 팔아먹는 거거든요. 남자들이 럭셔리에 대한 돈이 제가 작년에 추정을 해보니까 여성들이 많이 쓰는 게 아니고 남자들이 훨씬 많이 써요. 왜냐하면 화장품을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 사잖아요. 그렇죠? 남자들은 위스키 먹는 사람들 보니까 일주일에 2번씩 처먹더라고요, 그렇게. 그 다음에 차 사는 거 보니까 5천만 원부터는 사야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샤넬 옷 몇 벌 입는 것만큼 훨씬 더 남자들이 이상한 돈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가격이 높아지면 수요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기펜제나 이런 과시현상이 있으면 이게 거꾸로 돼요. 비쌀수록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쌀과 보리의 비유 같은 거 많이 쓰죠. 그러니까 쌀이 더 비싸니까 쌀을 안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쌀을 다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가끔가다 신라면 블랙처럼 이제 가격만 올리고 좋잖아, 나쁜 놈들이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정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완전 정보 가정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알긴 뭘 알아요,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거든요. 눈 가리고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맞춰보라고.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오세훈 목소리하고 이병헌 목소리는 금방 다 알죠. 그렇지만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게 앰프에서 시작됐어요. 앰프에서 100만 원짜리가 있고 1000만 원짜리가 있거든요. 1000만 원을 쓰는 사람들은 소리가 하늘하늘하고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제라고 하죠. 그 선도 100만 원 다 넘어가요. 좋은 앰프에서는. 유명했던 얘기가 뭐냐면 한 3년 됐는데요. 어떤 사람이 깎고 깎아서 100만 원짜리 선을 샀다는 거예요. 오디오 선을. 들고 딱 내려오는데 테크노마트 1층에 양쪽 문이 달린 냉장고가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하나 들고 냉장고를 보면서 자기가 잘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 이제 그 세계의 얘기인데 블라인드 테스트를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네가 황금기를 가졌다는 앉혀놓고서 이제 앰프를 막 들어줬거든요. 50만 원짜리 있고 1000만 원짜리 있으면 사람들은 그 1000만 원짜리 손을 들 것 같잖아요. 근데 통계적으로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진짜로 민감한 사람 외에는 그 100만 원짜리 백하고 500만 원짜리 백하고 1000만 원짜리 백하고 골라보라면은 못 고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정보를 우리가 알 것 같은데 잘 몰라요. 모르니까 합리적으로 할 것 같은데 합리적으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누가 하면은 따라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뭘 잘 몰라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이렇게 자신의 효용을 최고로 한다라는 거를 잘 못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 책에 있는 행동심리학에 있는 여러 비유들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제 계산을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제 경제학 전공이라서 참 이게 옛날 같았으면 제가 이게 뻔뻔하다서 얘기 못 했을 텐데 요즘은 좀 한번 할게요. 그 경제학과 교수들이 다 증권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정년까지 안 있어도 돈 충분히 벌어서 그만둘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서 뭐 할아버지 들은데다 65세까지 다 해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할아버지한테 가서 그랬거든요. 나 교수해야겠으니까 할아버지 빨리 은퇴하세요, 선생님. 그랬더니 내 손을 막 잡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번에 증권에서 다 돈을 잃어가지고서 월급을 받아야 된다고. 그 경영학 선생님들한테 또 가서 그랬어요. 경영학과에서 자리 비워준 내가 올 테니까 선생님 빨리 은퇴해서 그랬더니 경영학 선생님 똑같은 얘기예요. 증권 투자를 언제 실패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경제학과 경영학 박사들이 그렇게 잘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못 벌었으니까 교수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 제가 진짜 확인한 거예요. 이렇다면 딱 그러니까 업자들하고 있을 때 고민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회사에서 나와서 뭘 하면 이렇게 잘 된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잘하는데 왜 여기 그 방송국에 가서 방송할 때요, 이 할로겐 램프 같은 거 키잖아요. 그래서 되게 덥고 사실 육체적으로 힘들거든요. 아니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으면 하와이 가서 놀지 왜 저기 와서 저러고 있을까? 사실 그 방송은 힘든 일이거든요. 사실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많다고 생각해도 맞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러니까 모든 경제라는 그런 거예요. 늘 옳은 방향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한국에서 80년대 이후로 딱 하나가 있었죠. 부동산 투기를 하면 늘 돈을 벌 수 있었죠. 근데 그게 계속 그렇게 버니까 그걸로 돈이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으로도 돈을 못 버는 상태가 오잖아요. 그래서 세상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평균 수익률은 같아진다는 게 아담 스미스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개인이 이렇게 하느냐라는 것도 문제가 있고, 시장이 정말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만들어 주느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있는지도 잘 모르고 우리는 있다고 해놓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건데 이게 맞으면 괜찮은데 주로 위기가 생길 때 안 맞아요. 안 맞고 이거 이렇게 잘 맞으면은 사실은 증권사 다 망하죠. 왜냐면 이렇게 계산해보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해야 안 맞고 증권사에서 계산해도 안 맞고 그러니까 투기 현상이 벌어지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얘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 책에는 없는 얘기인데요. 이거 제가 강조하는 얘기인데 이런 일반 균형 이론은 기다리면 균형이 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 지금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지금은 교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시간이 지나면은 다 괜찮아질 거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1929년 대공황이 있을 때 케인즈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에는 우리 모두 죽는다. 그러니까 균형이 올지도 모르는데 우리 죽은 다음에 오는 균형은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때부터 나오면서 경제학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쪽 사람들의 문제 뭐냐면은 여기에 공황 이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기 이론이라는 건 이 안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기는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막스 경제학 자본론 내에는 위기 이론이 있어요. 그다음에 케인즈 내에도 위기 이론이 있는데 여기는 위기 이론이 없거든요. 모든 위기는 잠시 균형이 깨져도 교란이 온 거니까 기다리면은 다시 균형이 올 거다라고. 1929년에도 하버드 대학에서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랬대요. 기다리면 내년에는 된다고 그러는데 그 상태로 10년 동안 공황이고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2008년부터 보시면은 늘 그럴 거예요.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주류 경제학자들이나 아니면 업자들은 내년에 괜찮아진다고 안 그러죠. 다음 주면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안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얘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경제학자들이 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서 이거를 똑같은 얘기인데 수학자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쓰신 분은 수학 전공이니까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좀 안 맞게 생겼는데 자기가 보기에 진짜 안 맞는다는 거거든요. 수학적 관점에서 계측이 안 맞는다는 그런 얘기를 조금 지적해드리고 싶고요. 이걸 이렇게 다 모아서 식을 되게 복잡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 이렇게 라면에도 하나 시장을 주고 이렇게 딱 하면은 식이 한 3,000개에서 5,000개쯤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체를 다 놓고서 하는 거를 CG 모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한미 FTA 논쟁 때 혹시 그거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컴퓨테이셔널 제너럴 이퀄리브리엄, 그래서 컴퓨터로 계산하는 일반 균형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걸로 국민 경제의 내년도 GDP가 얼마인지를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선형식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사람 손으로 풀어도 돼요. 푸는데 1년쯤 걸릴 거니까 사람 손으로 풀면은 그냥 컴퓨터로 풀면은 제가 6, 7년 전에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녁 집에 갈 때 이렇게 틀어놓고 그러니까 일반 그 PC로 할 때요. 해놓고 가면은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면은 에러 딱 돼 있죠.
그럼 이제 뭐 식이 몇 개 틀렸다 그러면 이제 다시 고치고선 저녁 때까지 하면은 그 며칠 하는 거거든요. 한 달 동안 돌렸다고 하는 게 사실 그 신텍스를 찾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측이 안 맞는다라는 거는 이게 잘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자, 혹시 질문 없겠죠?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네. 괜히 시끄러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이 책에는 그러니까 경제학 교과서는 다 있는 얘기인데 책에는 없어요. 아마 이 책 보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알겠지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마 모를 것 같아가지고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이쪽에 T라고 쓰면 시간이고요. 경제학에서 Y라고 쓰면 특별한 별칭이 없을 땐 일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총 생산량, 그래서 뭐 우리 전체 만든 거 그런 거 얘기하고 이거를 N으로 나누면은 N은 population 얘기해요. 인구. 그래서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2만 불, 3만 불 그렇게 하는 그 수치를 저렇게 표현하고요. 여기에 다트를 찍으면은 연간 변동률이에요.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연간 변동률을 저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0이라고 하면은 작년과 올해 내 지갑에 있는 돈이 똑같다는 뜻이죠. 의미를 아시겠죠? 플러스라고 하면은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작년보다 내가 돈이 좀 늘었다라고 하는 거고,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돈이 줄었다라는 거죠. 우리 해볼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작년과 올해의 1인당 국민소득의 변동률이 0이었던 분. 작년 내 용돈과 올해 내 용돈이 같다. 소득이 같다. 변동 없다. 얼마인지 물어보면 화내실 거죠. 한 분? 나머지는 다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플러스인 분. 작년에 비해서 올해 소득이, 약간 분 계시네요. 한 번 더 해볼까요? 2배 오르신 분. 2배까지는, 2배, 그럼 50% 높아지신 분. 없나요? 그러면 25%. 그 10%. 10% 한 분.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손들 0과 10% 사이인가요? 작년 우리나라 성장률이 한 3, 4% 정도 적용되기 때문에 약간 저 정도가 높아지는 게 평균적이에요. 자, 이제 마이너스인 분.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줄었다. 조금 줄었다 생각하시는 분 손 내리세요. 많이 줄었다 생각하시는 분. 얼마나 줄었는지 어떻게 얘기해 볼 수 있나요? 돈 아니더라도 15에서 20%요. 뭘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나 듣는 데가 더 안타깝네요. 자, 이 수치는 알았으면요. 이게요, 0에서 1 사이였던, 그러니까 마이너스 0이나 마이너스였던 적이요. 한국에 3번이 있어요. 그래서 1980년이 0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998년, 이때 마이너스 4 정도 됐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이 2008년에 마이너스 2 정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림을 그려보면은, 한국은 이게 70년부터 시작하는데, 보통은 외국은 45년부터 계산을 하거든요. 45년이니까 전쟁 이후부터 잡는데, 70년대에 쭉 한 우리나라 10몇 프로 오다가요, 77년까지 계속 그렇게 가요. 그리고, 근데 외국은 74년도가 이게 석유 파동 나왔던 때 아니에요. 74년도 때 떨어지는데 한국은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우리나라는 그때 1세계가 아니고 그 유럽이나 미국보다 떨어져 있으니까 그 충격이 몇 년 후에 온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74년도에 유신헌법을 했거든요. 유신헌법을 했더니 한국은 석유 파동 이겨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박정희의 위대함이라는 거는 다른 나라는 다 이랬는데 한국은 그때도 버텼다라는 거기서 이제 끌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2차 석유 파동은 못 버텨요. 77년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79년도에 굉장히 오다가 80년에 0을 돼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 그런 게 80년에 있었죠.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중화공업을 계속 추진을 했었고, 그 다음에 약간 유럽이나 미국에 있던 충격이 2, 3년 격차로 와서 2차 석유 파동 때는 못 버틴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파들은 저거 뭐라고 그러냐면요. 박정희 죽은 게 나라 망했다고 그래요. 박정희 죽은 게 바로 망했잖아. 근데 실제로는 79년부터 수치가 떨어져요. 떨어지는 와중에, 시해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 이제, 이러고, 80년에 0%였던 거는 진짜로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해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어서 막 도시는 막 죽고 막 그랬던 해잖아요. 근데도 0 정도였던 거는 대단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고, 그 뒤에는, 한 7, 8% 이렇게 쭉 와요. 쭉 와서 대체적으로 잘 오다가, 88년도, 98년도에 확 박아요. 그래서 이거는 받고 다시 올라와요. 이게 이제 우리가 IMF 경제 위기라고 부르는 그 사건이고요. 그 뒤에는 한 2, 3%쯤 있다가 2007년도가 5%거든요. 요 뒤에 가장 높았던 해인데, 그러니까 노무현 마지막 해가 5% 정도 돼요. 그래서 상당히 좀 높고, 그때 논쟁이 있었어요. 논쟁이 앞으로 이게 이렇게 간다는 사람과 이렇게 간다는 사람과 이렇게 간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손 들어볼까요? 3번 설하고요. 2007년도면 대선 있던 해잖아요. 그 해에 1번처럼 갈 것 같다고 생각하셨던 분, 우리나라 경제가. 1번. 한 분?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기대.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의 50%는 이렇게 될 거라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나라가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좌파이기 때문에 2%를 까먹은 거니까 자기들이 집권하면 플러스 2에서 747이 되는 거다라고. 아니 그 얘기를 그냥 그림으로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7%씩 우리 성장해서 갈 거다라고 한 그거였고요. 2번처럼 생각하셨던 분 그냥 약간만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네. 근데 좋은 거예요.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래 살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뭐 경제라는 게 세게 바뀌고 막 내려가 그러면은 그 안에 사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바뀌더라도 자기는 게 저렇게 보는 게 정신건강이 굉장히 좋아요. 3번처럼 생각하셨던 분. 네,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속 쓰리실 거예요, 그래도요. 보통 그때 경제학자들은 한 2011년 정도에 이렇게 될 거라고 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이클이 한 번쯤 15년짜리가 있으니까 한 번쯤 그때쯤 그렇게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바로 그 다음에 뻗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신문에 안 나가죠. 우리끼리는 이거 그냥 MB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아니 왜냐면 그게 이론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특별히 그 내부적으로 문제가 아직 이렇게 문제는 있어도 폭발할 정도로 있지는 않은데 바로 터지니까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러면서 이제 그랬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갔다가 이게 내려가면은 이제 더블 딥이라고 부르고 다시 올라가면은 강만수 말이 맞았던 거고 그런 거예요. 강만수가 이때 뭐라고 했냐면 올라갈 거다라고 그랬어 우리는. 근데 이유가 뭐냐면은 과거 2번 했었던 경제 위기가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생겼던 거니까 요번에도 그럴 거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사람의 말을 약간 문학적으로 풀어보면요.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오면은 잘 뭉쳐가지고서 어떻게든 이겨내는 거니까 경제적으로 설명 잘 안 되죠, 이렇게. 이건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우리나라 국가주의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까지 국가가 끝까지 틀어막고 있다가 국가가 도저히 막을 수 없을 때가 되면 폭발하는 거다라고. 근데 그렇게 보통 하는데 하여간 강만수 식으로 설명하면은 우리는 위대한 국민이기 때문에 위기가 일어나면은 막 KBS를 중심으로 다 단결해서 그냥 그런 얘기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딱 요 시점에 와 있는 거죠. 내려갈 것 같다고 보통 생각하는데 증권사에서는 아니에요. 이렇게 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딱 요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책이 나온 시점은 요때쯤이죠. 보니까, 그러니까 이때쯤 이렇게 뭔가 우리는 위기에 또 갈 거다라고 이제 이 사람은 생각을 한 거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가지 않겠냐라고 했던 거. 그래서 이제 경제 위기를 보통 얘기하면요, U자형 얘기를 일반적으로 해요. U자는 그러니까 내려가면 한 3년쯤 있다가 문제를 2, 3년 있다가 문제를 풀고 다시 회복되는 걸 얘기를 하고요. V자형은 좀 봤죠. 우리 같이 이제 국가주의가 강한 나라들이 보통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다음에 L자형은 저거는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저 일본 90년대 버블공황 때 저렇게 생겨서 그러니까 내려가면은 뭐 10년쯤 있는데 갑자기 2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써놓고서는 이건 더블 DB라고 그렇게 읽어요. 기사가 2번 있다고 해서 그런 거고, 이런 적은 잘 없었는데 사실 뭐 논리적으로 2번일 필요는 없어요. 이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보통 한 번밖에 없었는데 한 번 더 온다고 해서 이제 이 용어가 요즘 유행하는 거고요. 뭐 하다 보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저런 일은 아르헨티나에서 한번 벌어졌어요. 45년, 50년도에 아르헨티나 세계 5위 강국이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계속 나빠지다 보니까 어려워진 거예요. 이유도 뭐 단일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뭐 군사 독재도 하고 민간 독재도 하고 뭐 다 했거든요. 조금씩. 5년 전에 제가 조사할 때 보니까 한국 사람들 중에서 직장인 중에서요 40대 아르헨티나 투자 이민 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후에도 바꿔가지고 지금은요 가시고 싶은 분 없으시죠?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이민 가고 싶어 하는 곳 1위가 호주하고 뉴질랜드예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2,000명 얼마가 되게 조금 같더라고요. 맨날 이불은 이민 간다고 달고 사는데 가는 사람 진짜 얼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죽으나 사나 여기서 지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이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진짜로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한 게요. 그렇더라고요. 이명박 5년 하고 박근혜도 5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은 이재호도 자기도 5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안 되면 오세훈도 자기가 하겠다는 거죠. 차차기에. 야, 그러면 한 15년 하다 보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아니 진짜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사 독재 하다가 민간 독재하고 막 그렇게 뭐 정신없이 가면은 저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제야말로 이민 가야 될 때인가 막 그런 고민도 좀 했었는데 위험한 얘기 막 한다. 근데 저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마음을 좀 풀었던 건 뭐냐면요. 저런 민간 독재를 하려면은 그런 거 아름다운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좋고 멋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그냥 고지 들리는 그럴 때 독재를 하는 거 아니에요. 히틀러가 그렇게 멋있다는 거예요. 그 연설을 들으면은. 무솔리니가 그러니까 파시즘이라고 할 때 그 말이 무솔리니 당연히 파시스트였거든요. 그래서 생긴 말인데 무솔리니 있을 때 그때 진짜로 연설을 들은 사람은 다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무솔리니 있던 시절에 어떤 어린이가 있었어요. 이탈리아에. 그 어떤 어린이가 어린이 100일장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 전체 1등을 했어요. 그 무솔리니와 파시즘에 관한 찬양인데 나중에 유명해진다고 이렇게 썼어요. 나는 영악한 어린이였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될지 알았고 그렇게 쓰니까 이탈리아에서 1등을 했다. 근데 그 소년이 6학년이 됐을 때 엄마가 그러니까 무솔리니 죽은 거예요. 죽었고 엄마가 가서 이제 신문을 사오라고 그랬더니 뭐 민주주의니 자유니 그런 게 신문에 막 있더라는 거예요. 그 똑똑한 소년이지만 그런 단어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신문에 가서 조금 봤다라고. 그 사람이 움베르토 에코예요. 장래 이름 썼던 움베르토 에코가 제가 88만 원 세대에 사실 그거 지금 인용한 그 책에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묻지 맙시다라는 거기에 무솔리니 치아를 살았을 때 얘기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멋있고 그런 사람일 거예요. 박정희도 잘생겼죠. 장충당공원에서 DJ와 박정희가 붙었을 때요. 실제로 표를 열어보니까 호남표 중에서 여성표가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멋있어서 찍었대요. 근데 하여간 지금도 논두렁 패션을 박정희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지 걷어올리고 남자가 그럼 되게 이상해 보이거든요. 거기 막걸리 먹고 있으면은 저번에 작년인가요? 이명박이 그 논두렁에서 막걸리 먹는 사진 봤는데 막 저 문 뒤지겠더라고요. 근데 박정희는 그 잘 어울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독재를 하는 건데 나는 세상에
정치인 중에서 목에 새소리 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아니, 이게 정치라는 거는 말을 해서 사람을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은 사투리 쓰는 사람은 많이 봤어요. 노무현 대통령 사투리가 있었고 다 그런데 정치인으로서 목소리 새소리 나는 사람 저는 진짜 그러니까 저 프랑스 정치인들도 많이 보는데 진짜 딱 두 사람 봤는데요. 지금 대통령님께서 그러시고요. 오세훈도 목에 새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라디오에서 들으면 되게 괴로워요. 그때 그런 생각 들죠. 독재는 하고 싶을 텐데 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아니 이렇게 누구 얘기를 들으면은 막 가슴이 떨리고 그래야. 근데 4대강을 만약에 대통령이 막 하자고 그러면은 나쁜 일 같잖아요. 아니 그런 느낌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뭔지 잘 몰라도 나쁜 놈이 하자고 그러는 건 나쁜 일이겠지라고.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그게 우리나라가 하느님의 보화사라는 생각이 갑자기 딱 들었던 게요. 남자 중에서 지금 누가 제일 잘생겼죠, 우리나라에서요? 저는 조국 선생이라고 했더니 그 대학생들은, 특히 여대생들이 느끼하대요. 그래서 참 20대한테는 잘 안 먹히더라고요, 조국 선생이. 현빈이 제일 잘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현빈 잘생긴 것 같은데 현빈은 말 싸가지 없이 해도 멋있잖아요. 근데 저 좀 최근에는 강동원이 진짜 멋있대. 전우치 보셨나요? 강동원 저렇게 멋있나? 목소리는 별로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대통령이 현빈 같이 생겼고 목소리 누가 제일 좋나요? 우리나라에서 남자 중에서 저는 손석희 좋은 것 같거든요. 손석희 교수가 얘기하면은 편파적으로 해도 공정한 것 같잖아요. 아니 백분토론 제가 나가 보면은 방송에서 잘 안 보이는 약간 편파적으로 해서 좀 있거든요. 어떨 때는 저쪽 흔들어서 어떨 때 이쪽 흔들어서 그래요. 그래도 듣는 사람은 뭐 모르거든요. 그게 목소리 좋은 사람의 장점이죠. 만약에 진짜로 대통령이 생긴 건 현빈이고 목소리는 손석희여서 써봐요. 4대강을 합시다 그러면은 막 가슴이 떨려서 박수 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세훈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목소리가 손석희 목소리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무상급식은 나쁜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그렇게 이성적으로 늘 판단을 하는 존재가 아니고 굉장히 감성도 많이 들어가고 집단적이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볼 때 입체적인 인간이 나오면 재밌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쁜 놈은 계속 나쁘고 좋은 놈 계속 좋으면은 그거는 막 모노톤하고 진짜 뭐 싸구려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원래 그렇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땐 좋은 사람이었다가 저녁 때는 나쁜 사람이 되는 게 보통 우리 그렇잖아요. 어쩌면은 아름다움이라는 게 저희가 그때부터 경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쩌면 우리 좋아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가설을 갖고 있는데요. 박근혜 되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크게 이 그림 내에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45년부터 74년도까지, 그러니까 이때를 영광의 30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고요. 크루그만 용어로 하면은 저거를 대합작 시대, 그래서 못 사는 사람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비슷하게 돼 있다라는 걸 표현하거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저 때를 포디즘의 시대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포디즘이라는 거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를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 위에다가 부품을 올려놓고 차를 조립하는 거를 제일 처음 고안한 사람이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드 자동차 만든 그 포드고, 그래서 이제 포디즘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안에 들어가면은 중간에 이렇게 한번 뻗으려고 했는데 6.8 혁명이 나면서 다시 분배를 높이니까 다시 한번 올라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어쨌든 30년 이렇게 잘 돌아갔고요. 이 포디즘의 특징은 뭐냐면은 속도가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비슷비슷해야 되는 거예요. 비슷비슷해야 되니까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한다고 해서 두 손으로 막 두드린다고 해봐야 그 자동차의 불량률만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표준적인 사람들이 필요하고 잘난 사람도 안 필요하고 못난 사람도 안 필요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위기는 뭐냐면은 그때 교육받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지배자고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잘나도 안 돼, 너무 못나도 안 된다라는 그 틀을 가지고 우리는 이 포디즘 좀 뒤에 왔거든요. 공업화가 늦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이제 지배하니까 약간 이런 생각 하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잘난 사람은 싫어하고 못난 사람은 미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좋아하고. 그건 상당히 포대전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 다음 30년을 이렇게 그릴 때, 여기를 이제, 그냥 신자유주의라고 그렇게 부르지는 않고, 이거를 어떤, 하이에크 시대라고 학문에서는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가 일종의 케인즈라는 그런 대량생산, 대량소비, 혹은 국가가 주도했던 그런 시기라고 하면은, 이 뒤는 주도한 게 시장이 주도한 그런 시기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중에서 이 뒤쪽에 있는 한 15년에서 20년간을 이제 그 세계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신자유주의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그렇게 불러요.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이에크, 그러니까 레이건이 등장하고 대처가 등장했던 그때를 하이에크 시대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이게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대통령과 그 친구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2년 전인가 뉴질랜드 수상인가 하고 대통령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뉴질랜드 수상인가, 아마 뉴질랜드 거예요. 호주는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세계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딴 세계로 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대통령은 뭐라고 했냐면은, 하셨냐면은, 화난다, 누가.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잠시 충격이 있는 거고, 이게 안정화되면은 다 정상화 될 거다라는 거는 이 시기에 계속 갈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2008년도에 분명히 위기가 와서 경제가 바뀔 건데 그 후에 어떻게 바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다라는 게 1번 설.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가 케인즈 시대라고 불렀던 이 70년대 때까지의 그 시대로 들어갈 거라는 게 2번 설이겠죠. 그 다음에 뭔지 모르지만 딴 데로 가는 거다라는 게 3번 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번은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3번 설이면요. 자, 또 한번 손 들어볼까요? 1번처럼 우리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지난 과거로 돌아갈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나라당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급식에 돈을 많이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번처럼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러니까 국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돌아와서 그렇게 갈 거다. 전 세계적으로는 크루그만이 저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 한국인 중에서는 장하준 선생이 하는 얘기가 주로 저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복지국가에 관한 얘기도 그 자체로는 저 얘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국가가 중심이 돼서 돌아와서 지출을 늘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비에 의한 어떤 효과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고요. 3번 설은 아직 확실치가 않거든요. 확실치가 않아서 이건 왜냐 우리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폴란이라고 부르는 예전에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의 얘기처럼 될 거다라고 하는 가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건 사실은 지나봐야 하는 건데 지금 경제학 혁명을 썼던 그 책은 이 3번 설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설은 사실은 갈 수가 없는 게 달러에 의한 그 미국 중심의 그 체계가 무역에 대한 완전 개방 같은 걸 전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본의 국가 간 이동을 사실 올해 내년에 이제 막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이제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1번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고요. 2번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때 국가가 굉장히 돈을 더 많이 지출을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만들자인데 지금 이 책에서는 생태적인 얘기를 꺼내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때는 우리가 에너지 문제라는 게 있을 걸 몰랐거든요. 70년대에는. 그러니까 석유 파동 전에는 석유가 고갈될지는 몰라도 그게 뭐 우리 살아있는 동안 오겠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말이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70년대 60살, 50살 먹었던 사람들은 벌써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는 재수없을 때 2살이었거든요. 저 68년생이니까 저 서너 살 때 사실 난 그때 사실 잘 몰랐겠죠, 저도. 근데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석유가 없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석유가 좀 남아있긴 할 텐데 그 석유 채굴에 대해서 1배럴을 투입할 때 얼마의 배럴을 쓰느냐라는 걸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로 계산해보면은 1배럴을 캐기 위해서 1배럴을 쓰면은 그 석유는 없는 거랑 똑같잖아요. 안 캐는 게 낫죠. 근데 점점 심해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0.67까지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0.6배럴을 써야 1배럴을 하는 거니까 추가로 뽑는 0.4밖에 안 뽑잖아요. 그런데 더 들어가면은 1배럴 이상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보다 더 심해로 들어가면은 석유가 있긴 있는데 그 석유를 파기 위해서 더 많은 석유를 써야 되는 거는 사실 없는 거니까 그 시기는 생각보다 금방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 10살짜리 보잖아요. 그러면 아주 불쌍해서 어떻게 그런 생각 들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석유로 자동차를 몰잖아요. 근데 석유는 사실은 자동차는 지금도 벌써 전기나 다른 거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석유가 대체 안 되는 게 있는데, 물론 뭐 돈을 들이면 되겠지만요. 우리가 나일론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에틸렌으로부터 만드는 일종의 그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석유가 아니면 만들기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20, 30년 지나면은 이 비싼 석유를 가지고 겨우 자동차를 굴린단 말이야. 그런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거는 재료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70년대 그런 거 있는지 몰랐거든요. 모르니까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서 일단 들여서 효과만 나오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워밍이라고 부르는 지구 온난화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기후변화에 관한 얘기들이겠죠. 근데 그때 기후변화라는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는 80년대 이후에 나오거든요. 10년대에는 기후변화라는 혹은 지구온난화라는 현상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가. 근데 지금은 그런 제약 조건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70년대에는 우리나라 바다에 사막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런 게 있지도 않았고. 근데 90년대와 2000년대 우리가 해양에다가 산업 폐기물 같은 거 그 세 군데 있거든요, 전국 우리나라에. 거기다 그냥 버렸거든요. 원래는 육지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노태우 시절과 또 DJ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바다에다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가 죽어가요, 한국 근처. 근데 OECD 국가에서 그렇게 버리는 나라가 별로 없는데 버리는 지점은 비밀이에요. 왜냐면 걸리면 쪽 걸리니까. 그래서 지난 수년 동안에 우리나라 바다도 해양 사막화가 많이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은 조개 먹는 거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사하라 사막도 굉장히 더 늘어나게 됐죠. 그러니까 없던 문제들이 새로 생겼으니까 국가가 그렇게 들여서 할 수 있으면은 그거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라는 말에 엄청 써가지고서 계속 돌리면 경제는 돌아가거든요. 고성장은 되는데 지금은 물질적으로 그걸 뒷받침해 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석유가 있지도 않고 50년대가 60년대 되면서요. 그때 요즘 귀족 노조라는 말 쓰죠. 그러니까 귀족 노동자 그런 말 쓰죠. 그게 중남미 노동자들이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시기가 되니까요. 노동자는 원래 가난한 건데 노동자들이 자기 차를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디어헌터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 철강 회사에 있는 노동자들끼리 이제 노는 얘기인데 사슴사냥할 때 차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거 보고 제3세계 노동자들 놀랐죠. 미국은 노동자들이 차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노동자들이 비행기 타고 놀러 가기 시작하거든요. 카리브해 노동자들이 비행기 타고 놀러 오니까 그쪽 공항에 있는 노동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항에서. 저 뭐야, 쟤도 노동자인데 나는 여기 닦고 있고 쟤는 비행기 타고 오고. 조금만 더 지나면 비행기를 노선을 늘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서 이제 노선 더 이상 추가를 못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지금보다 한 5배에서 10배 정도 사람 많이 태울 수 있는 그런 비행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거기서 또 럭셔리가 생겨가지고서 제가 세상에서 보면 제일 이상한 럭셔리인데요. 대형 비행기를 하는데 거기다 1등 칸을 만들어서 수영을 하면서 가는 거에 대한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참, 근데 그 실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전 구경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그 물에서 이렇게 헤엄치다 보면 내리면 빠리면은 이렇게. 근데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뭐냐면 비행기를 탈 수 있는데, 안전벨트 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수영을 하면은 케이블로 매달아야 되는지 뭐 그게 논리적으로, 근데 사실은 에너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그렇게 들어가지고 거기서 헤엄치고 있는 동안에 그걸 날리는 이런저런 가능하지만 경제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물질의 조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번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복지 하나만 있으면 돼요. 복지를 더 강하게 해서 소위 케인즈가 얘기했던 멀티플라이 이펙트라고 하는 승수 효과를 높이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생태적인 제약이 걸려가지고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 책에서도 지금 그럼 제3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제3의 길이 뭔지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폴라니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사회적인 형태가 뭐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를테면 공동체나 사회 그런 거 강조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국가가 힘을 쓰는 시기 아니에요. 케인즈의 시대는. 그러니까 국가가 힘을 쓰는 시대에는 영웅이 정치인이겠죠. 그렇겠죠. 그 시대 정치 영웅이고 저 때 최고 영웅은 케네디였잖아요. 케네디는 잘생기고 목소리도 너무너무 좋고 얘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동생을 내세워서 그 동생도 또 죽이고 사촌 동생을 내세워서 사촌 동생도 죽이고 결국 그 사위가 아너드 시나리스 제네가 되니까 이제 케인 안 죽였는데 오바마가 갑자기 나오던 자기가 검은 케네디라 그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시기의 최고의 영웅은 진짜로는 그 정치인이었던 거예요. 독일에 아데나원이 그런 사람들 다 그랬는데 한국은 재수없게 저 때가 군발이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국가를 군인들이 쥐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우리한테는 저 때 영웅이 군발이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김종필, 전똑강 다 군인들 아니에요. 노태우는 영웅 아니죠. 어쨌든 이랬던 거고요. 이 시장의 시기에는 사실은 누가 그 영웅이 되냐면은 이 시장을 움직이는 다국적 기업이잖아요. 다국적 기업 CEO들이 영웅이 되는 거거든요. 사회라는 게 보통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때 예전 시절에는 이를테면은 록펠러나 이런 사람 돈은 많았어도 존경을 안 했죠. 록펠러 돈 많아 잘났어. 근데 어쩌라고. 포드가 돈을 많은데 그러다가 이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빌 게이츠 너무너무 좋아하고 스티브 잡스 그런 가슴 털리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저 때 CEO가 영웅이 됐는데 재수없게 건설사 사장이 영웅이 된 거죠.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해서 사장이 대통령 되는 데까지 온 거잖아요. 우리가 잘 이렇게 됐는데 이게 아닌 시대에는 그러면은 뭐가 중심이 될 거냐. 그러니까 국가도 아니고 기업도 아닌 시장이 아닌 또 다른 존재가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시민이라고 볼 수도 있고 생협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사회적 기업 등등 이런 흔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 입사하기 싫어하는 데들 무슨 시민단체 이런 데 가기 싫어하잖아요. 그런 데가 커져서 굉장히 공동체에 관한 걸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출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처음 그 생각했던 사람이 폴란이에요. 칼 폴란이라는 사람 지금 MBC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하는 홍기빈 박사가 저 책 번역했거든요. 한 시간만 한다고 이렇게 떠드네. 폴란이 들어보신 분 있어요? 혹시 여기 여성분 있으면요. 폴란이가 결혼을 할 생각이 있으면 폴란이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시면 좋을 거예요. 루마니아 사람인데 그 동생은 미셸 폴란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인지 심리학이나 철학했던 교수고요. 형이 칼 폴란인데 부인은 혁명 전사였어요. 그래서 쫓겨나서 영국에 있다가 영국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책을 많이 써가지고서 미국에 초청을 받았죠. 그래서 미국의 교수가 돼서 초빙받아서 부인하고 미국에 딱 들어가는 입국길에 부인이 혁명 가니까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거예요. 딱 들어오는 데서. 아마 한국 남자였으면 99% 그럼 부인은 딴 데 가서 있다가 내가 빨리 자리 잡아서 교수가 돼서 집을 캐놓고 부를게 그랬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은. 제가 우리나라 사실 결혼한 남자들한테 가서 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누군지 얘기 안 해주고 이런 상황이면 너 어떡하겠냐 그랬더니 그래도 먼저 가서 자기 돈을 벌어야 부인도 먹여 살 거 아니냐. 한국 사람은 99% 그럴 거예요. 폴란이가 자기 부인을 두고 갈 수 없다고 입국을 거부해요. 자기도. 그래서 캐나다에 가서 살아요. 평생 캐나다에 가서 정식 교수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방학 때 잠깐 시카고 와서 수업 서머스쿨 잠깐 하고 다시 가고 그리고도 평생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진짜 멋진 사람이죠.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폴란이가 했던 그런 식의 어떤 얘기들을 지금 이제 맞다고 하는 게 사람들이 로버트 라이시라고 하는 최근에 나온 책으로는 위기는 왜 반복되라는 책이
그 라이 씨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라이 씨는 클린턴 때 미국에서 노동부 장관을 했어요. 근데 노동부 장관을 했는데 라이 씨는 좋은 아빠의 또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장관이 되면 되게 바쁘잖아요. 되게 바쁜데 딸하고 놀 시간이 없다고 장관을 그만둬요.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국가 시절에 이제 아까 말했던 포드 회사의 부사장이었는데 케네디 시절에 국방부 장관이 된 사람이 맥나마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CEO 출신인데 국방부 장관이 돼서 월남전 때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 사람에 관한 다큐를 제가 2년 전에 봤더니 너무 경무를 해서 자기 자식들하고 부인이 다 위장병으로 다 죽었더라고요. 그 늙은 할아버지가 자기만 남았고 식구들은 다 죽어서 좀 불쌍하더라고요.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어려워요. 양쪽이 지금 의견이 다른 사람들인 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명박과 그 일당들이 아니지. 고운 말을 써야 되는데. 하여간 그 사람들 있잖아요. 만수 형제인가요? 리만 브라더스라는 금융가에서 그러더라고요. 이명박과 강만수 형제들. 그래서 리만 브라더스 때문에 망했다고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사람들하고 논쟁을 해야 되는데 전 세계 대학 교수 강단이 한 80에서 90%가 이런 사람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케인즈를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상당 부분 비슷하긴 한데 케인즈는 사실은 많이 생산 투입해서 많이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대강을 세게 하는 게 사실은 케인즈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케인즈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그러니까 토건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케인즈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학자의 10에서 15%는 여기 속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데에 속한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거든요. 굉장히 소수인데 그래도 저는 운이 좋아서 학위를 받고 그냥 밥 먹고 살았는데 제가 이제 학위를 받은 거는 제가 암기는 못하는데 수학을 조금 잘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만 잘 풀면 그냥 학위는 주거든요. 근데 굉장히 적어요. 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적은 사람들이 스스로 길을 만들어 보자라고 할 때 혁명이라는 말을 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안 만들어 본 길을.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이제 그런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그 혁명적인 경제학이 어떻게 생겼지라고 할 때 딱 끝나요. 그 다음에 이 책 비슷할 때 나왔던, 그거는 이제 경제학과 교수가 쓴 책이 또 하나 나올 거거든요. 그 책을 보면서 그때 막 제가 불안해가지고서 설마 2008년에서 딱 끝나진 않겠지라고 했는데요. 진짜 2008년인데 딱 마지막 장면이 그래야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데까지는 이제 사람 생각한 거거든요. 했는데 그 길이 뭔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폴라니 같은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고 말셀모스라고 하는 인류학자를 얘기할 수도 있고 요소들이 있어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소만 있고 상상을 못하겠다. 이를테면은 생활협동조합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제 혁명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제가 이제 이거 해제를 쓰면서 진짜 제 인생을 다시 되돌아봤다라고 제가 쓴 거는 뭐냐면 저는 여기쯤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그러니까 세계화라는 게 엄청나게 세게 오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이 한 10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 흐름을 막 막으려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사회경제학이니 경제인류학 이런 걸 통해서 막 막아보려고 할 때 그때 제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90년대 초반인데 저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뒤에 15년을 보니까 제가 굉장히 초반에 했었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가서 보니까 그런 건 다 사라졌어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유럽도 많이 그래요. 사라지고 저랑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이제 회사에 취직했고 전향한 사람들도 많고 그래요. 욕은 안 해요. 근데 굉장히 친했던 친구인데 게임 이론 전공한 친구가 있거든요. 굉장히 공부를 잘했는데 그 게임 회사 들어갔어요. 그래서 너 게임 회사에서 뭘 게 있냐 그랬더니 게임 이론 전공해서 그러면 그래도 선방이지 그런. 그랬는데 이때 했던 얘기들 있잖아요. 저때 제가 봤던 모스니 폴란이니 혹은 심리학이나 혹은 레몬 시장 같은 얘기들이
2007, 8년이 되니까 다시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옛날 지식이죠. 옛날에 내가 공부했을 때 했던 건데 그게 최신 지식이라고 막 오니까 다른 책에 그렇게 썼는데 어쩌면 새로운 거는 우리가 옛날에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던 것들 속에 있는 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폴란이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1930년대 활동한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보면 고전인데 그 고전이 어쩌면은 진짜 새로운 얘기일 수도 있고 막 가다 보면 폴란이가 한 얘기구나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했던 생각을 그래도 그때 안 버리고 있는 거 잘했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그 다음에 10년 후에 혹은 20년 후에 지금 이 시점 우리가 평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모르지만 20년이 지나보면 확실히 알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시기를 지났는지. 최소한 아르헨티나처럼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래요. 보수가 대통령이 돼도 괜찮고 한나라당이 집권을 해도 되는데 목소리 쎄소리 나는 사람이 정치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한나라당에서 잘 찾아보면 멀쩡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상한 시대를 지냈던 거죠. 저는 이때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2023년쯤 되니까 텔레비에서 막 그러더라고요. 부자 되세요 막 그런 걸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천년 전부터 부자라 되세요라 막 다 써놓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할아버지들이 신년에 손자들이 세배하러 왔는데 세뱃돈 주면서 부자 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위한테도 그 얘기하고. 그래서 난 다 그때 망했다고 봤는데요. 이런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부자가 아니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가 부자 아닌 거 안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한테 부자 되세요라는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년 초 인사를 하는데 너 부자 아니라서 올해도 되게 재수없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부자 되세요를 그거를 그냥 광고로 쓸 때는 그냥 쓰나 보다 하는데 그걸 누군가 받아서 덕담을 할 때는 져준 거거든요. 너 어디 가서 올해 돈 뒤지게 많이 벌자는 너 올해도 힘들 거야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 정도면은 거의 마비된 거예요, 생각이. 근데 사람들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망했구나라고 그때 생각을 했는데 또 망한 게 드러나는 게 지금쯤인 거죠.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정리할게요. 최근에 제가 데이터 작업하면서 본 건데 이런 문화경제학 얘기할 때 똑같이 T를 그리고 그냥 Y 이번엔 그냥 총수거든요. 이렇게도 마찬가지죠. 경제가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경제학자 대부분이 이렇게 되는 커브가 하나 있고 이렇게 되는 커브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득이 늘어나면은 점점 들쓰게 되는 게 있을 거다. 이게 쉽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부자가 되면은 자기 소득 중에서 처먹는 비율은 줄일 거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엔겔수를 잡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은 다른 돈을 더 쓰고 먹는 거에 대해서는 덜 쓸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올라가는 거는 문화지출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얘기를 이제 공식적으로 처음 한 사람은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100년 전 경제학자고요. 근데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의 소득 높아지면은 그 다음에 LP도 더 많이 사고 CD도 더 많이 사고 극장도 더 많이 가고 인간이라 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제가 쭉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2023년까지 이렇게 와요. 오다가 2003년도 지나면서요. 거꾸로 돼요. 식비는 늘어요. 그래서 더 쳐먹고 문화는 지출이 줄어요. 그래서 문화 총 지출이 18%까지 갔다가 15 이상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문화 지출을 2003년도 줄인 거예요. 줄이고 영화가 2006년까지 버티다 2006, 7년부터 영화도 줄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다른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제 문화로 들어오면은 지금 굉장히 우리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밀리언셀러, 그러니까 100만 장 팔리는 CD가 2002년도에 G.O.D 2집이 마지막이더라고요. 지금은 10만 부도 안 장도 안 팔리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1인당 가구가 월 900원 정도의 CD를 샀거든요.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나니까 300원 정도 사요. 작년 기준으로. 한 달에 300원이면은 1년이면 4,000원 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3년을 모아도 15,000원이 안 되죠. 한 가구에서 3년이 지나도 CD 한 장 안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수들이 먹고 살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TV에서 나오라고 하면 전화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가서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책도 줄어요. 책에 대한 것도 주니까 사실은 이게 다 높아지는 형태가 돼야 돌아가는데, 근데 그게 딱 맞춰보니까 우리가 부자 되셔라고 인사했던 시점하고 저 시점하고 같아요. 저 때쯤부터 우리가 망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어떤 대통령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암이라고 그냥 암세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 암세포가 언제 처음 생길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쯤 생겨가지고서 걔가 암 판정을 받은 게 2007년쯤이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2008년도에 입원을 했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 그때 첫 암이 언제 생겼을까라고 해보면은 저 때쯤 언제 생겼을 것 같거든요. 그 동안에 다른 문화재들은 대부분 주는데요. 는 게 몇 개 있어요. 제일 많이 는 거는 카메라 구입비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들은 엄청 사신 거죠. 그 다음에 또 약간 는 게 그 애완동물 관리비가 좀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해보면은 카메라를 많이 사서 고양이들을 엄청 찍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개랑 고양이랑 약간 증가해 보면 고양이가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00만 애묘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 100만쯤 된다고 하거든요. 이럴 때 보면 우리나라는 경제 설명이 너무 잘 돼요. 아니 제일 많이 든 게 두 거니까. 그리고 인터넷에 고양이 사진 보면 다 고양이 사진이잖아요. 돈이 안 들잖아요, 그 사실은. 근데 문화 활동이긴 하죠. 고양이 사진 찍는 거는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 고양이도 키워야 되고 인터넷도 쓸 줄 알아야 되고 뭐 상당히 고급스러운 취미. 아니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분석해놓고서 제가 사실 우리나라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게 경제로 설명하면 한 50%만 설명되는 게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너 왜 이거 해? 그러면 돈 때문은 아니지만 돈도 좀 있잖아 그런 건데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돈으로 설명해 보잖아요. 그럼 어떨 땐 진짜 소름 끼칠 정도 다 맞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왜 인터넷에 고양이 사진 이렇게 많지? 금방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고양이가 있으니까 쥐를 싫어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당연하잖아요. 제가 전우치를 한 20번째 봤는데 이 영화가 왜 이렇게 히트를 쳤는지 영화만 보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동원이 멋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볼 게 아니라서 근데 막 대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너도 봤냐? 그랬더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재밌냐 그랬더니 강동원이 멋있지 보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쥐 잡으러 가잖아요. 아니 그 대사를 다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청계천에서 쥐새끼 엄청 빠르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신선들이.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 처음에 전우치가 왔을 때 그 신선들이 그랬다며요. 여기는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건물들 전부 다 상인들, 그러니까 장사꾼이 이렇게 다 지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왕노릇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전우치가 그러잖아요. 장사치라는 거는 부모도 속이고 저울도 속이는 놈들이다. 그래서 학생은 그런 거예요. 야, 근데 이명박은 속일 부모가 없는데 어떻게 속이지? 사실은 끝과 속이기 같은 얘기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 몇 가지로 봤다는 거예요. 내가 왜 지 얘기를 하고 있지? 어쨌든 지금 경제학의 혁명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은 학문이 사실 우리가 좀 약간 식민지 같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뭘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특히 경제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학은 미국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강하니까 우리가 자생적으로 경제학 혁명을 여기서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사실은 좀 비극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책들은 국내에 있는 저자들 거로 봐도 되는데 국내에 있는 저걸 주장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경제학의 혁명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장하준 선생이 잘해야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제 얘기는 이렇게 마칠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주위 친구들 보면은 이제 다들 슬슬 면허 따고 자동차는 다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 게 면허를 꼭 따고 자동차를 꼭 사야 하는가? 학생이 면허 따는 비율이 확 줄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90년대에는 면허 비율이 확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2000년 초기까지 높아지는데 몇 년 전부터 면허를 덜 따요, 대학생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면허를 덜 따는 거 큰일이잖아요. 정부에 건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문제 어떻게 봤냐면은 대학생들이 이게 모자라서 면허를 못 딴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차를 살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면허를 당장 안 따는 거였는데 기능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능 시험 쉽게 해주잖아요. 아니 그건 약간 좀 애들이 모자라가지고 그런 거다라고 본 거거든요. 근데 저는 경제적인 문제라고 봤는데 저는 면허를 따거나 안 따거나 상관은 없는데 평균적으로 그 전 10년에 비해서 차를 안 타게 될 확률이 안 사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런 건 있죠. 사람만이라는 게 이렇게 정당화도 시키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팅을 나갔는데 너는 왜 운전면허가 없냐 그럴 때 너 왜 차가 없냐 혹은 선보러 갔는데 그럴 때 나는 돈이 없으니까 그런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기분 나쁘겠죠. 근데 나는 지구를 사랑하니까 그러면 그 욕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대학교 1, 2학년 중에 나는 지구를 사랑하니까라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아마 10년 후면은 바뀔 거예요. 그리고 유럽 국가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상태적인 거를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직장 근처에 살게 있는 시스템을 바꾸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차는 이제 그 공동체 같은 데서 몇 대만 놓고 시간 맞춰서 이렇게 예약해서 타고 지금 마포에서도 그렇게 비슷하게 하거든요. 그렇게 갈 확률도 높아요. 그래서 1인당 다 차를 갖고 있는 시절 차 운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몰라요. 근데 또 가정을 갖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공공 서비스가 어느 정도 뒷받침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마음대로 하세요.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녹색 옷 입으신 분.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자본주의 관련해서 이제 뭐 빈인 부익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생태적으로도 저희 더 이상 성장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많은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생협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사회 활동들이 그러니까 개인이 내 여러 가지 니즈가 있는데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면 그걸 못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아주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노조가 있고 노조가 활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회사 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노조가 뭔가 해줘야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적어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닌 게 실제로 이 노조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력이 작고 그리고 실제로 내 개인의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단순히 회사 일 외에도 가정도 있고 뭐 업무 외적으로도 할 것도 많고 그런 것도 없는데 굳이 영양가 없는 걸 해서 뭐하냐. 그러니까 그렇게 결국엔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지금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바꾸기 위한 변화가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되고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그냥 뭐 아주 옛날 우화로 얘기하면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랑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고양이한테 가서 용사가 한 명 나와서 방울을 달아야 되는데 그 쥐가 용사가 아니면은 끝까지 못 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게임 이론을 해서 게임에 더 좋은 해법이 있어도 서로 합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는 건 같은 건데요. 저는 뭐 한국 사람이 갑자기 착해져서 뭐 이렇게 풀릴 거라고는 생각 안 했고요. 두 가지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가지는 이제 진짜로 우리가 가난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뭐 이를테면은 저 한 3년 전인가? 제가 진짜 그렇게 충격받은 장면이 있었는데 그 대학교 앞에서 편의점에서 연인이 아닌데 컵라면 나눠 먹는 거 처음 봤어요. 진짜 돈이 없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그래서 남자 둘이서 컵라면을 나눠 먹고 상상 가세요? 그거는 진짜 돈이 없는 경우에는 안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봤어요, 진짜로 제가. 근데 그때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난 지금 남자랑 컵라면 나눠 먹고 싶지 않은데, 보통 연인들끼리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가난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업이라는 게 예전에는 중산층들이 하는 거다라고. 근데 원래 생업이 생긴 거는 노동자들이 살기 너무 힘들어서 유럽에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고급스럽게 생각해서 잘 생태적일 수도 있지만, 이를테면은 목욕 한 달에 한 두세 번만 하고 빨래 한 서너 번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꼬대리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생태적이라고 하면 또 그런 거거든요. 돈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게 한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근데 또 현실적으로는 뭘 더 해봐야 귀찮긴 한데, 증오의 힘이라는 게 또 세니까요. 우리는 대통령 되게 싫어했잖아요. 그러니까 희망버스를 탈 때 제가 가만히 보니까 희망으로 타는 분들이 많지는 않고 막 증오가 많더라고요. 이 개새끼 이러면서. 근데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노조 별로 해봐야 좋은 건 없는데 갑자기 너 누가 너무 싫으면은 막 하고 싶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대라는 걸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돼요. 그래서 희망버스도 가능했는데 그보다 더 힘든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할 수 있게 만든 동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길게 보면 제 고민은 뭐냐면은 가끔 제가 신문에 쓰는 얘기인데요. 증오는 힘이 세요. 순간적으로 사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버지를 증오할 때 엄청 용감해질 수 있죠. 친구가 싫으면 진짜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에너지는 큰데 증오의 에너지는 문제가 뭐냐면 금방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엄마랑 싸우는데 아침부터 시작해서 엄마랑을 증오하기 시작해가지고선 밤 12시까지 뚫어지게 보고 있으면 아마 힘들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증오는 그렇게 오래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증오하다가도 한 2, 3일 하다 보면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거나 조금 좋은 방향을 가자고 할 때 출발점이 증오가 될 수는 있는데 증오만으로는 계속 그 힘을 끌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무언가를 사랑하거나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거나 그런 힘으로 어떻게 잘 전환할 수 있을까 그런 게 고민이에요. 지금 민주노총도 그게 고민이거든요.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자기 자식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는 거를 합의를 했잖아요. 아주 고통스러운 거죠. 그거는 진짜 보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노조를 뭐하러 해내 거꾸로죠. 노조를 하면은 살아서도 잘 살고 자식 때도 잘 살고 자식이 손자를 낳으면 걔도 잘 살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노조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되는 경우도 되는데 두 가지 다 그런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는 극단적으로 경제적인 거로만은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뭐 문화라든가 혹은 다른 동기라든가 그런 게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지난 몇 년 동안은 다른 문화적 동기는 없고 오로지 교회만 있었던 것 같아요. 종교의 신심으로 이렇게. 근데 바뀌는 것 같아요. 사실 희망버스가 그 자체로 세상을 바꿔서가 아니고요. 그 일종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트래블링 코스트라고 하는 여행 비용법 있잖아요. 그게 어떤 거를 얼마나 사랑하냐 할 때 그 실제 들어가는 돈을 계산하거든요. 이를테면 관악산 주민이 관악산을 갈 때는 그 여행 비용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누군가 부산에서 관악산을 보러 왔다면 여행 비용을 많이 낸 거죠. 근데 유럽에서 왔다 그러면 진짜 많이 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멀리 올수록 그게 뭔가 지불하고 싶은 비용이 큰 거 아니에요. 새만금을 얼마 들여서 왔을까. 그런데 희망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불 비용을 해보면은 개인이 운동에 대한 지불 비용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는 종로에 사는데 시청 앞에 있는 촛불 집회 갔다 그러면 사실 지불 비용은 얼마 안 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강남에 왔다가 택시 타고 갔다 그러면 지불 비용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부산에 버스 타고 가서 그러면 지불 비용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니에요. 그게 모두가 아니더라도 가능할 수 있는 사회에서 그러면 다른 상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는 답이 됐는지 모르지만요. 하여간 우리는 저는 이런 거예요. 진짜 그 경제학 너무 힘들고 저도 뭐 글 쓰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번 정부 그러니까 지난 노무현 정부 끝날 때 책 쓰는 거 그만하고 이제 좀 놀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대통령 인수위하고서는 연설하는 취임 연설 딱 보면서 용기가 막 나더라고요. 아니 용기라기보다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긴 것 같더라고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제가 경제학을 공부한 게 갑자기 그때 막 고마워지고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이 있고 막 소명의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희망버스도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지금 죽게 생겼다고 할 때 노동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거보다 사람부터 살리자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자기가 일단 어떤 사람은 그거 하고 싶은데 버스값도 없어서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버스값 정도는 자기가 있고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그래도 지금 살아있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으로만 자기의 삶과 의미를 찾으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돕거나 그런 게 기뻐지면은 세상은 사실은 굉장히 풍성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쓸데없는 얘기를 오늘 너무 많이 해요. 질문 또, 예. 이 보편적 복지 때문에 되게 시끄러운데요. 선생님은 우리나라 복지가 어떻게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확대돼야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복지 얘기 굉장히 오래 했던 편이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중산층 상당 부분까지도 보편적 복지가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편적 복지라는 게 모든 복지를 설명해 주는 건 아니고, 그래서 때때로 선택적 복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보편적 복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일단 등록금이 한 50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돼야 된다는 생각. 그건 제 개인적 경험인데요. 제가 90년에 처음 파리 대학에 입학해서 근데 제가 좀 약간 까먹는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붙은 건 알겠는데 얼마인지를 내가 모르겠더라고요. 뭐 숫자가 너무 많은데 뭐 그래가지고서 이제 제가 딱 100만 원 되려고 할 때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그때 100만 원쯤 들고 가서 이제 등록하는 날 갔거든요. 그랬더니 90년이었는데 우리 돈을 6만 원쯤을 내라는 거예요. 6만 원, 나는 그래서 계약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6만 원을 내고 나머지 돈은 언제 달라고 그랬더니 갖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거 끝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 갖고 한국 와서 놀다 갔죠. 딱 비행기 값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1년 동안 저는 100만 원 내는 나라에서 있다가 6만 원 내라고 그러니까 계약금 내고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6년째가 마지막 제가 이제 박사 논문 할 때 그때는 학위 심사위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14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꼭 싸웠어요. 내가 학생이 무슨 돈이 또 14만 원을 내라고 하느냐. 아니, 왜냐면 저는 그때 한 8만 원밖에 안 갖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돈이 없으니까 다음날 이제 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다가 2년 전인가 파리에 갔거든요. 그때 얼마 내냐고 그랬더니 한 20몇만 원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이거 어떻게 내냐 그랬더니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데모 해야 된다고 그때 총장실 점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거기 갔을 때. 자기가 생각할 상식의 기준이 있는 건데, 우리는 너무 없는 상태에서 사니까,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6만 원 냈을 때는 계약금 생각했던 것도 있지만, 거기 몇 년을 살다 보니까 14만 원 연간 14만 원이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14만 원 대학 등록 내라면은 거의 안 내는 것 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 거기서 속으로 불이 막 나더라고요. 내가 유학생이 무슨 돈이, 아니, 진짜 싸웠을 때. 학교에서 대학생들이 밥 먹는데 학교에서 등록금 많이 받으니까 과일빵이라도 만들어주라는 얘기를 가끔 제가 글을 쓰거든요. 그거는 어떤 맥락이 있냐면은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때 보통 대학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은 한 2, 3천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 돈에 그 식사는 한 6천 원, 7천 원짜리 식사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 이제 영양사가 다 있어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과일이 나와요, 일단. 뭐, 어떨 때는 뭐가 나오기도 하는데, 50에서 60% 정도가 그 정부 보조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대학생들이 먹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20대 초반도 신체 발육이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대학생 때까지 크거든요. 저는 유학 다 끝나고 현대 나중에 취직한 다음에도 좀 컸어요. 많이 큰 건 아니고요. 근데 20대 초반은 아직 보통 사람들이 발육하는 때거든요. 그때 과일을 먹었는데 그게 그 사람의 평생 건강을 좌우할 거라고요. 그런데 그 대학생들한테 진짜 그 얘기 가끔 질문하거든요. 아까 막 손들어보라는 것처럼 뭐 오늘 과일 먹은 사람 뭐 이렇게 해서 한 달 내에 과일 못 먹은 사람 그러면 손 드는 사람 없거든요. 끝나고 나갈 때 몇 명이 자기 한 달 내에 못 먹었다고 그러고 가요.
아니 그거는 지방에서 올라와서 용돈 받아서 사는 학생은 지금 과일이 너무 비싸거든요. 못 먹는 거고. 그래서 옛날에는 저 미팅할 때 여학생들이 파라페 시키면 되게 욕했어요. 오이씨, 돈도 없는데 파라페 아시죠? 과일 이렇게 그 아이스크림 조금 넣으면 막 되게 욕했는데요. 요즘은 막 그래 여학생들한테 너네 미팅하면 파라페 시켜 먹어라. 사실 과일 먹는 게 오히려 중고등학생은 괜찮아요. 중고등학생 학교에서 급식으로 과일을 주는 게 괜찮은데 그 다음에 취직하면 또 괜찮거든요. 근데 알바, 대학생들, 비정규직들이 누군가 챙기거나 시스템을 만들자는 과일을 먹을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챙길 정도까지는 저는 복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시스템의 불효율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근데 아직 지금 논쟁이 한참이가 뭐냐면은 기본 소득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누구든 조선인이 되면은 이를테면 월 30만 원이든 70만 원이든 그냥 주는 돈을 줍시다라고 하는데, 오세훈 같은 사람이 들으면 아마 경기 들겠죠. 근데 그런 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술가를 위한 보험을 따로 만들어서 예술가들한테 얼마를 따로 주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돈을 못 버는 사람들한테 얼마씩 그냥 주는 게 나을지라고 해볼 때 효율성은 그냥 주는 편이 낫거든요. 그러면 예술도 좋아지고 다른 게 좋아져요. 그래서 국민경제 내에서 시스템이 효율적이 되니까 그 돈이 다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비틀즈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비틀즈 시절에 그때 실업수당도 있었고 그냥 놀면 그냥 돈 줬다는 거예요. 그때는. 대처 때 같으면 그 대처 때 이후로는 비틀즈급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근데 천재들은 이게 불화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그 괜히 뒤에서 지네끼리 밴드 하고 그래도 안 굶어 죽은 게 비틀즈가 된 건데 굶어 죽으면 그 안에 딴 거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복지가 중요하다라는 건 맞는데 복지만으로 우리 사회가 좋아지는 걸 다 설명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만금 같은 거를 지금 해결하는 게 중요할 거다라고 할 때 복지가 우선이냐 새만금 우선이냐 그러면은 두 개가 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복지를 얘기하는 분들은 가끔 논쟁하는 그런 거예요. 지난 정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그때 노무현 정부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차적 민주주의가 끝나면 다음에 실질적 민주주의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때 막 반대했어요. 그런 게 어딨냐. 그래서 경제도 계산해야 되고, 내용을 그때 못 만들고 절차만 먼저 가는 일은 세상에 안 벌어질 거다라고 제가 막 우겼거든요. 그때 소수파로 몰렸었죠. 근데 실제로 보니까 절차는 금방 무너지잖아요. 이번 정부에서 보니까. 방송국에서 김여진 못 오게 하는데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절차가 내용을 만들어야 그게 실제 절차를 지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문제 지금 복지 논쟁에서 복지를 하면 새만금 같은 문제 풀리지 않겠냐라고. 근데 새만금 그냥 개발하면서 복지 문제가 풀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랑 문제를 푸는 거나 아니면 새만금의 이런 문제 푸는 거랑 복지랑 사실은 동시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하자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복지를 우리나라에서 진짜로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사람이고 굉장히 레디컬한 방안도 많이 내고 그랬는데 복지만으로 우리나라가 좋아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복지가 좋아지면 여성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하거든요. 여성 문제는 그 별도의 또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바람권과 헤게모니 문제를 같이 풀면서 복지 풀어야지. 복지 문제가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 생긴 문제가요. 성별 차별이라고 할까요? 혹은 그 성별 전문화가 되면 생긴 문제가 케어라고 하는 돌봄 노동 같은 거에 복지에 돈을 많이 넣었거든요. 근데 그게 여성들한테 많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은 고급 노동하게 되고 여성들은 그러니까 누군가 돌봄 노동하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성별을 나누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은 남성도 할 수 있는 거고 돌보는 거 남자도 하고 그렇게 해서 특별하게 성별로 그렇게 하면 안 생기는 게 좋은데 복지만 너무 강조하게 되면은 싸고 돌봄 노동은 여성들이 다 들어가고 그 위에 그거 시키는 일을 남자들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 복지 뭐하러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동시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죠. 한두 분만 더 받아볼까요? 네. 네, 사회적 모델 얘기하실 때 북유럽이나 스위스 쪽을 언급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미국보다는 유럽 쪽 사회 모델을 좀 더 선호하신다는 느낌을 저는 책을 읽고 좀 받았거든요. 그쪽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혹시
우리가 다양성이나 말씀하신 것대로 네. 그런 어떤 재능이나 이런 걸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공부를 해서 배우고 들어온다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워야 된다. 어느 나라나 뭐 이런 곳이 혹시 있으신지요? 제가 제일 큰 갖고 있는 딜레마가요. 저는 유학을 갔다 왔는데 제가 진짜 만들고 싶은 나라는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유학 갈 필요가 없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어요. 저는 한 10년 동안 굉장히 나름대로는 이제 그 대학원생들도 가르치고 박사과정도 시도하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생태경제학만큼 유학까지 안 해도 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열심히 10년을 살고 보니까요. 그동안에 우리는 초등학생도 유학 가는 나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난 뭐 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저는 일본처럼 하면 좋겠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대학까지 기본 공부는 한국에서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 필요하면 연수를 갔다 오는 방식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행이랑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은 좋은 거는 우리나라에 누가 여행을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넉넉해져서 여행을 많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행을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가능하면은 뭐 이상적인 얘기인데 공부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내에서 기본적으로는 해결이 될 수 있고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 유학을 간다고 하면 보통은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저희 아내도 유학 간다고 해서 가지 말라고 해서 결혼을 했죠.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면 좋겠냐는 거에 저는 사실은 잘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데 사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가끔 가다가 그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부모님들이 저한테 와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네가 나온 학교를 나오면은 한국에서 과외 보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학에서 훨씬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그래요. 그때마다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적응을 잘하고 그래서 편하게 했던 편이지만 유학 갔을 때 실패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점점 높아질 거거든요. 저 때만 해도 저는 미테랑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좌파 정권 시절이라서 잘해줬어요, 저한테. 근데 그 사르코즈는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막 좀 있으면 이제 시락 정권으로 바뀔 거라서 바뀌기 전에 막 끝내야 된다고 해서 저는 그 미테랑 때 끝내고 왔거든요. 그 뒷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시락 때 고생 좀 했는데 사르코즈 때 갔던 사람들은 진짜 고생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맞다고 저는 맨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에휴, 말은 그런데 그 학부형들 다 풀어서 보냈더라고요, 자식들. 그래서 이제 사교육이나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이미 많이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작년 통계 보니 몇천 명밖에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미는 우리 대통령을 보내야지 우리가 갈 수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외국 모델을 통으로 이렇게 어떤 국가 모델을 다 쓰지는 않고 분야별로 이렇게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자치 얘기할 때는 이제 쥐리 같은 경우가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고 농업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고요. 시민 경제나 이런 구단 얘기, 뭐 야구 같은 얘기할 때는 히로시마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국가를 모델로 삼아서 가는 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사실 그런 식의 벤치마킹이 별로 좋은 건 아니고 분야별로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봐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해외 사례 쓰면서도 좀 저도 불만인데 하여간 외국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듣지 않아가지고서 그것도 일종의 레토릭인 셈이죠. 그렇고 여행 같은 데로 가보고 싶다고 하면요. 여행은 근데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은 저는 다른 사람들 여행하고는 달리 저는 한번 가면 한 군데에 몇 주씩 있거든요. 한 도시에. 근데 있으면은 일주일쯤 지나면 이제 그 사람 거기서 어떻게 먹고 사는지 좀 약간 익숙해지고요. 2주일째 되면은 이제 그 동네에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말을 걸어와요. 커피집에 가끔 감시의 눈초리가 살벌하거든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쯤 이렇게 있으면 할머니가 너는 뭐 하는 놈이야 이렇게 말을 걸어서 이렇게. 내가 30분 지나면 진짜 이제 약간 좀 친숙해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요. 왜냐면 서울에 있으면 서울은 공동체나 그런 게 다 깨졌잖아요. 근데 유럽이나 일본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거를 경험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위해서 굳이 유학까지 갈 필요가 있냐 그러면은 그렇게는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배낭여행보다는 어디 한 군데 이렇게 짱 박혀가지고서 그 동네 사람들 사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지내보는 걸 하다 보면은 그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한 번만 진짜. 예. 그렇게 끝난 교수님 투표가 25표가 네. 의미하고 그에 대한 의미하고 앞으로 전망을 좀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데 있든 다 알겠는데, 저는 사실은 주민투표 운동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서울에서 주민투표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같이 했던 것들도, 거꾸로 이제 저쪽에서 반대를 해가지고서 못 열었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뭐 같이 해서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 오세훈 아저씨가 반대표도 자기 표로 세겠다라는 뭐 셈법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열리면 다 자기 표라고 지금. 그래서 저도 막판에 아무리 제가 투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그런 간혹한 상황에서는 투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안 해서 했었으면 사실은 누가 막 이래서 안 했을 텐데 그 25% 중에서 반대한 표가 몇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민주당 한 2, 3%라고 추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0인지 2, 3%일 조금 그 높을지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되게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 그게 0이다 그러면 25%면은요, 서울시장 보궐은 한나라당이 이기는 거예요. 보궐에서 50%가 간 적이 없었거든요. 50% 위치라고 보면은 지금 이 아저씨들이 그대로 한다고 치면은 50% 나오는 거 아니에요. 40이라고 하면은 65%니까 다음 서울시장도 오세훈보다는 목소리는 나을 텐데 키는 작은 그런 사람이 하겠죠. 그렇고 그다음에 그 비율이 조금 더 이를테면 아까 말씀 2% 3%지 반대인데 갔던 사람들이 껴있다고 하면은 그 정도가 되면 이제 해볼 만한 선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면은 그러니까 민주당 거의 뭐 합쳐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궐에서 40% 넘은 적이 없는데 보궐이 50이 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보궐이 50% 정도가 넘는다고 하는 그런 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상상 안 해본 그런 일이 지금 벌어져야 되는 건데 우파들이 만약에 25%다 그러면은 그 50을 만든 것 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그만큼이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가면 50%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서 이긴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 말이 아주 틀리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누가 나가도 지금 지게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높으니까 천정배 의원이 자기 해보겠다고 이제 나온 거인 건데요. 아마 제가 지금 듣고 알고 있기로는 누가 최종적으로 나올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서너 명 될 것 같아요. 서너 명이 경선을 지금 할 거거든요. 경선하는데 경선 룰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아마 걸릴 거예요. 근데 지금 기술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다른 당끼리는 경선을 못 하잖아요. 현재 선거법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경선을 공평하게 할 거냐라는 거기서의 다이나믹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보궐선거에 50%를 넘기고 근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급식 반대하는 사람이 25%가 움직인 거 아니에요. 평일날. 근데 그 사람만큼 숫자가 움직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보다 더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50% 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과거 역사에 보궐이 한 뭐 40%도 넘는 게 거의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일단 한나라당 사람들 우리는 기적을 보였으니까 너네도 기적을 보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서 있는 거죠. 그런 정도고요. 지금 서울시장은 아마 누가 돼도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사실 민주당 쪽이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상황에 민주당에 자기네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들의 힘을 지금 모아야 되는 거라서 서울시장의 경우도 약간은 집단 지도체계 비슷하게 할 거거든요. 근데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스타가 하나 나와서 자기가 딱 이긴 거니까 이거는 내 거 그러고서 오세훈 씨는 좀 너무 내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약간은 조금 집단 지도체계 비슷하게 될 거라서, 그래요. 지금 다 단체장이나 전부 다 제가 본 예전에 리더십이 좋은 사람들이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귀가 얇은 사람들이 잘해요. 아니, 개인적으로 정동영 의원이 바뀔 거라고 생각 안 했었는데, 저는 몇 달 전에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동안 귀가 굉장히 얇아졌더라고요. 그래서, 한진중공 문제를 진짜 맨 앞에서 뛴 거고, 등록금 얘기할 때도 국회에서 토론을 할 때 제가 발전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앞으로,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요. 당분간은 한국에서 정치인들은 귀가 얇은 사람들이 잘하겠더라고요. 귀가 얇다라는 거를 우리말로 바꾸면은 소통이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눈물이 많은 사람은 공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진짜 어서 막 했거든요. 두 가지만 잘하면 잘한다고. 그랬더니 오세훈에서 들었은 것 같아요. 눈물은 잘 흘리더라고요. 우리나라 남자 정치인들한테 두 가지가 있으면은 좋을 거다라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악어의 눈물이라는 생각이 막 들던데. 하여간 그렇고,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요번 선거는 이겼으니까 지금처럼 하면은 이길 거다라는 건 아니고 굉장히 좁은 확률이에요. 한 번도 보궐에 40까지 가고 그런 적이 없었는데 지난번 분당에서도 그 난리 쳐가지고선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당에서 사람들이 움직였던 것보다 더 크게 서울시 내에서 움직여서 그 수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좋은 사람이 나와야 되기도 하고 좋은 사람들끼리 뭔가 생겨야 돼서 진짜 그 사람한테 힘이 모여야 되고, 그리고도 또 이렇게, 뭐 해야 되는데, 물질적 조건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통령께서 그때까지 가만 안 있을 거거든요. 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은 갑자기 또 막 이렇게 막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객관적으로는 어려운데, 또 우리는 대통령이 대단하니까, 주의식 같은 거 이렇게 중간에 껴있으면은 투표 확 높아질 거라고요. 그래서 뭐 쥐박이 입고 다니고 막 그런. 청사초랑의 꿈을 빼앗았다 그러는데 그거 보고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거라서, 지금 막 사람들이 하마평에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은 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미 발표한 사람 둘인가요? 그러니까 3명이 발표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한두 명이 조금 더 경선 룰을 보다가 입장 정할 거예요. 그래서 한 4~5명 정도 선에서 경선이 벌어질 거고, 그때 그 경선이 얼마나 공평할지, 그게 결국은 가르쳤죠. 그렇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고생하셨고요. 하여간 이게 제 책이 아니라 가지고선 책을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기도 좀 어렵고, 또 제 얘기만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눠본 건데요. 하여간 혁명은 정 안 되면 마음속에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